정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강사 추승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강의를 한 1년 만에 다시 개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여러분들과 찾아뵈면서 많은 그 소재의 빈곤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사, 미술사, 건축사, 뭐 철학사, 뭐 도대체 안 한 게 없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저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 아주 좀 비장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인문학적 강의이지만 조금 지금 요번 강의가 아마 사실은 더 대중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 깊이를 가진 강의를 하자.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좀 시사점 있는 걸로 가자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분 커다란 지금의 최고의 타이틀은 복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를 어떻게 쫓아갈 거냐면요. 자, 우리 복지에 대해서 한번 개괄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복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제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강의라고 볼게요. 복지라는 건 여러분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만 자본주의의 무엇이다?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본주의와 함께 돼서 복지는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뭘 가져옵니까? 우리 복지하면요. 오해하시는 게 요새 생긴 거로 아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자본주의 출발과 더불어서 복지국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게 복지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왜? 자본주의는요. 빈부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빈부격차는 사회 갈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갈등을 방치하면요. 그 사회는 갈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체제도 똑같습니다.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체로서 복지는 영원한 거죠.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복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가 출발하는 것도요.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복지 출발하면 엘리자베스 1세 구빈법이라고 사회교과서에 나옵니다. 복지학 시간에 맨 처음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 야, 이 사람이 몇 세기 사람이야? 엘리자베스 1세 몇 세기 사람이시죠? 그럼 학생들이 모르거나 다 19세기, 18세기를 얘기합니다. 왜?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 구빈, 가난한 사람을 구하자는 법이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요 여러분 1500년대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본주의 출발과 더불어서 복지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복지의 효시로 꼽습니다. 언제 등장했느냐? 앞에서 나왔지만 뭐가 발생합니까? 앵클로즈 운동이 발생했죠. 네. 앵클로즈 운동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앵클로즈 운동에서? 그렇죠. 울타리 치고서 양 기른 거죠. 농민들 갖다 농사 못 짓게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도시에 가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빈부격차 뭐 해졌습니까?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도시로 간 노동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월급 좀만 줘도 일하게 되니까 자본가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을 고용하면서 자본주의는 출발되었다고 우린 배웁니다. 그 출발과 더불어서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문장이 나오는 거죠. They hanged a man. 그들은 남자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여자들은 매질을 한다네. 이게 맨과 워먼을 받는 관계대명사죠. 그럼 이 맨과 워먼은 뭐 했느냐? 거위를 훔쳤어요. 어디로부터? 공유지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땅에서 거위 훔친 여자는 두들겨 패고 남자는 죽여버려 사형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나 여기 명령문이니까 앞에 그들이 그대로 와야죠. 그들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엄청난 도둑놈의 새끼들은. 또 관계대명사이죠. 그 진정한 도둑놈 왕창거린 새끼들은 뭐하다? 바로 거꾸로 거위로부터 공유지를 훔친 놈들은 용서한다는 거죠. 공유지에서 거위 훔친 새끼들은 다 죽는데 거위로부터 공유지를 훔친 진짜 도둑놈은 처벌 안 받는다. 빈부격차 심해진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문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딱 나오면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구빈법이 나오면서요.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자? 공공부조고 국가가 잘못했고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폴레옹 봉쇄령 떨어지죠. 영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 2차 앵클로즈 운동 터집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딱 나온 게 뭐냐? 제목이 재밌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구빈법이죠? 신구빈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구빈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빈부격차가 발생하면 복지가 등장하는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복지 정책 뭐 있습니까? 의료보험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료보험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극우 철혈재상이라고 그러죠.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여러분 뭐 하냐? 1883년 의료보험 도입합니다. 비스마르크가 한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독일 대통이라는 과정에서 네. 자, 뭐 그 과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재밌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어떻게 평가하냐 가지고 논쟁도 대단히 심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하셨지만
어쨌든 비스마르크 좀 어울리지 않죠. 의료보험제도랑. 저 의료보험제도를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엥겔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친 엥겔스가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 당시 독일 공산당에서 반대합니다. 의료보험제도. 누구와 함께? 독일의 가장 수구적인 정당과 함께. 비스마르크보다 우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의료보험제도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그 자본가들이 반대했겠죠. 그들과 더불어서 엥겔스가 반대합니다. 야, 무슨 복지야? 노동자 혁명해야지. 이쪽에서 무슨 복지야? 노동자들 더 쥐어짜야지. 정이 딱 됐죠. 비스마르크가 도입하는 겁니다. 이 철혈재상, 피해재상이라고 그러죠. 비스마르크가 뭐 했습니까? 노동조합 다 파괴시킵니다. 가서. 맞잖아요. 왜? 비스마르크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독일 노동자 혁명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게 우리 독일이 통일돼 가면서 특히 남부. 비스마르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비스마르크가 기반했던 건 기독교 세력인데 독일 남부에서는 카톨릭 세력이 강했습니다. 카톨릭 세력, 그게 극우적인 거죠. 카톨릭 세력과 또 반대로 노조로 대별되는 공산주의 세력이 그 당시 독일에서 제일 강했습니다. 막생겔스도 있었고. 공산주의, 아까도 우리 되게 뒤에도 안 했지만 뒤에 우리 서예대 같은 데 공부하면 또 하는데 가장 극우적,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세력으로부터 대단한 배척을 받고 대단히 진보적인 세력으로부터 대단한 배척을 받으면서 노조 파괴했던 친구가 비스마르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의료보험을 도입합니다. 산재보험도 도입하죠. 다 도입했어요. 이때. 100년 전에. 자, 이때 비스마르크가 가능합니다. 너 왜 했어 이거를? 왜 했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비스마르크가. 왜 했냐고 합니다. 만일 3인당이 없었다면. 또 3인당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딱 나오죠. 저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우린 쟤네가 무서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지의 본질입니다. 우리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어딜 꼽습니까? 바로 어디가 나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을 꼽죠. 우리 비스마르크 때는 여러분 빌헬름 1세입니다. 그리고 빌헬름 2세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서 패전을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독일이 공화국이 됩니다. 1919년 독일이 공화국이 되자마자 드디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고 바이마르 헌법이 들어집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 기초 초안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회학자인 마르크스를 뛰어넘고자 했었던 막스 베버가 되는 친구입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드디어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선포하죠. 왜 선포했습니까? 딱 얘기하죠. 뭐예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졌잖아요. 어디?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터집니다.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나서요. 유럽은 자본가들은 공황에 치받습니다. 왜? 소련에서 8시간 노동시키거든요. 그전에 14시간 노동했는데. 공장 옆에 타가소를 지웁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요. 타가소에 애를 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여자들도 일을 합니다. 공장에 나가서. 원하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애도 키우다 일하다가. 모든 공장 옆에 타가소, 세탁소 다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노동자 정당을 내세웠으니까. 유럽에서 확 이것 봐라.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 독일이 가깝습니까? 영국이 가깝습니까? 프랑스가 가깝습니까? 독일이 제일 가깝죠. 독일이 제일 먼저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학에서 칼 막스의 라이벌 막스 베버입니다. 물론 연세 차이가 나죠. 얘는 1818에 태어났고 얘는 1864에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막스 베버가 바로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가 되느냐? 사회권으로 드디어 규정하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본권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 나 간섭하지 말라 그러는 시민혁명 때 발생했던 자유권적 기본권과 그 다음에 현대로 들어오면서 복지를 요구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나온다고 그러죠.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아까 나왔던 건 비스마르크 때 뭐예요? 우리 복지하면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료보험, 산재보험 같은 게 있는 거고요.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의무교육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사회권이라고 그러죠. 예. 의무교육, 또 뭐 있습니까? 노동 3권, 쾌적한 환경의 살 권리. 그런 사회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이 됩니다. 노동 3권이라고 그러죠. 예. 단체 교섭, 단체 결사, 단체 행동권이 부여받습니다.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겨납니다. 이게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복지가 들었었죠. 그래서 고전적인 우리가 말하는 자 뭐가 돼요? 고전적인 드디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헌법 사상 처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여러 번 등장이 됩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지가 이제 쭉 발달이 되면서 막 이제 스웨덴 같은데 우리 많이 하지만 이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스웨덴이나 이런 뭐 나오면 여기 보면 저는 이 뒤에 우리 스웨덴 가보겠지만 이 크로네라 그 단어가 크로나구나. 이게 얼마냐면 150원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육아휴직이 480일이에요. 애 하나 낳으면 육아휴직이 480일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 480일이 재밌는 게 365일 그게 다 무슨 소리냐면 365일 중에서 다 일해요. 토일은 일 안 해요. 공휴일 일 안 하죠. 그럼 그거 빼면 며칠 돼 일하는 거? 240일 되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년도 넘습니다. 480일이지만 내가 일하는 거에 오케이? 이거 우리 조교들 계속 보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스웨덴이 아니에요. 그래 걱정은 없어요.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럼 뭐가 되느냐? 애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5명 날 때까지 다 주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고 애 5 나면 정년퇴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안 나가셔도 돼요. 이런 아름다운 너 이게 또 상상이 안 가는 정말로 실제니까. 근데 물론 정확하게 왜 근데 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게 다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 480일 중에서 60일은 남자가 의무적으로 써야 돼요. 왜? 여자만 다 쓰면 안 되고 남자가 60일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부부 중에 하나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쪽으로 남자가 다 쓸 수는 있으니까. 나의 희망이 이루어지네. 내가 결혼해서 애만 5 낳으면 내 10년 동안 노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정리됐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130만 원 나오네요. 됐죠? 이게 이런 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구빈하려고 그랬던. 물론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은 대단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강제 수용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갖다 법으로 금지시킵니까? 동량을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구빈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거제를 강제 수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이제 자본의 논리에 따랐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거지를 강제로 수용을 해갖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나오잖아요. 찰스 디킨스의 작품 보면. 찰스 디킨스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신 분 올리버 트위스트 나오면 아동 노동의 문제가 나오죠. 근데 동량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동량하고 있으면 잡아가요. 그래서 그 구빈원에다가 구빈원이거든요.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거기서 강제로 일을 시키죠. 일해서 먹고 살아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빈이에요 목표는. 네, 비밀을 구제하고 실제로 뭐 돈 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포인트니까. 근데 그랬던 복지가 바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 복지국가 하면 또 필연도 다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거는 소득의 80% 주는 거예요. 80%. 이 기간 동안에. 요거는 요 돈 준다는 건 애가 하나 나오면 애가 하나 날 때마다 요만큼씩 준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애 나오면 기르라고 15만 원 준다는 거고 휴직하고 있는 동안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80%를 줍니다. 쉬는 동안은 돈에. 네, 쉬는 동안에 돈 80% 받고 이거 받으니까 월급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핀란드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교수만 안식년을 가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안식년을 갑니다. 그래서 10년 근무하면 1년 쉬고요. 그 다음부터는 5년 근무하면 한 번 쉬어요. 그렇다고 뭐 연차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러브리하죠. 그죠? 러브리한 거예요. 야, 영구 입법화됐고 기존 소득의 70%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10개까지 이제 우리가 복지가 발달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나눕니다. 이게 복지가 나왔는데 복지는 기본적으로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근대적 복지가 있고 현대적 복지로 나눕니다. 근대적 복지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구빈법이고요. 현대적 복지는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가 보장되는 거죠?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큰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복지는요, 자선의 개념입니다. 이제 복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권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는 복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의료보험 하세요? 안 내세요? 의료보험료 내십니다. 맞죠? 이재용 씨도 이건희 아저씨도 의료보험 대상이에요. 그죠? 물론 병실 높은 병실 쓰니까 덜 하겠지만 어쨌든 저 기초공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창시에는 복지의 대상이었나요? 복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전의 복지는 빈자에게 베푸는 자선이에요.
근대적 복지의 핵심은 빈자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베푸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현대의 복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누려야 될 권리로서의 복지입니다. 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의 복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방송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나오죠. 우리 11살 미숙이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걸을 때마다 점점 뼈가 녹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잘리고 아버지는 가출해서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불쌍한 미선이를 위하여 한 통화 2,000원. 이건 정말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빨리 사라져야 될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를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로 돌리는 거예요. 앵크로존 등의 시대로 돌리는 겁니다. 11살 불치병 걸린 미선이는요, 우리로부터 불쌍하다고 사람 대하는 자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미선이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훈계조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 너무 흥분을 해서 그래요. 강의는 엄청 재밌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재밌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의 복지국가를 찾아갑니다. 세계의 복지국가. 두 개는요, 이태리하고 스페인하고 이태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한 복지국가. 그 다음에는 미국과 일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귀염둥이 복지국가, 노인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국가의 성공사례로 스웨덴과 캐나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추해봄으로써 복지국가의 대정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엄청 많이 준비했고 이전의 강의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멋진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가시죠. 파이팅!